안녕하세요. 혹시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 보내실 때 이런 것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가족끼리 주는 돈인데 무슨 세금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동안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 간 계좌이체도 국세청의 AI 감시망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개인 계좌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요. 그 말은 곧 소액 이체나 자녀 지원금 같은 일상적인 돈 거래도 세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갑자기 회사 일이 힘들어져서 엄마, 이번 달에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서 3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칩시다. 그냥 도와준 거죠. 자식 걱정돼서.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세금 내라는 통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그 돈이 생활비 지원인지 아니면 재산을 넘겨준 것인지 국세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낸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체 기록과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세금이 붙는 걸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주는 걸 증여라고 보고요. 그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형제나 조카 같은 기타 가족은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기준이 아니라 10년 동안 주고받은 돈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딸에게 3천만 원을 주셨고 2024년에 또 3천만 원을 보냈다면 총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괜찮지만 나머지 1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국세청은 그걸 분할 증여라고 보고 결국은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따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냈으니까 한도보다 훨씬 아래야 하고 안심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매달 300만 원씩 2년간 보내면 7,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누적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체 내역을 분석해서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는 걸 몰라서 9년 동안 4천만 원만 보내고 안타깝게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 한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훨씬 계획적으로 증여하실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자녀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3천만 원, 아빠가 3천만 원을 따로 줬다면 자녀 입장에선 총 6천만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은 세금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개념을 모르고 조금씩 나눠서 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나눠서 준 것이 증여로 의심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AI가 감시합니다. 그동안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나 고급 자동차, 명품 구매 같은 경우에만 감시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8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국세청 AI가 카카오페이 송금, 카드 결제, 배달앱 사용 내역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요즘은 50만 원만 보내도 감시 대상이 된다는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순 송금한 것만으로 조사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금액이 반복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보내는 등 의도적인 분산 이체로 보이면 AI는 바로 감지해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재산 보유, 소비 패턴까지 싹 분석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해명 요청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요, 부모님이 자녀 유학비로 매달 300만 원씩 보냈다고 해봅시다. 서류도 있고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AI가 보기엔 부모의 소득에 비해 너무 큰 돈이 자주 나간다. 그럼 이건 단순 유학비가 아니라 자산 이전일 수 있다고 보고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금이 붙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생활비나 교육비는 괜찮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그 돈이 그 용도로 직접 쓰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용돈이라고 줬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좌이체하실 때 용도를 메모로 남기시고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자신을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자녀를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궁금해지시죠? 걱정 마세요.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도와주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리 알고만 계셔도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여 공제 한도를 시기별로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즉 미성년일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5살일 때 2천만 원, 20살이 되었을 때 5천만 원, 30살이 넘었을 때 또 5천만 원을 준다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도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셨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공제 한도를 잘게 나눠 쓰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죠. 두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 동안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총 2,400만 원이 되죠. 이걸 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도 이건 자산 이전이 아니라 생활 지원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2,400만 원 중에서도 실제 과세 대상은 약 47만 원 정도인데 보통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매달 용돈처럼 보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혹시 매달 일정 금액으로 교육비나 학원비를 지원하신다면 꼭 이 구조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현금 대신 펀드나 주식을 증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여하면 그 시점 기준의 주식 가격에만 세금이 붙고 그 이후 오르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고 자녀가 보유하면서 오를 경우 그 이익은 자녀의 재산으로 안전하게 쌓이는 셈이죠. 그래서 자녀 결혼자금이나 목돈 마련을 계획하신다면 현금 증여 외에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나는 빌려준 거야. 나중에 갚기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걸로는 부족하고 이자도 실제로 받고 상환 내역도 있어야 국세청이 이건 빌려준 게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돈만 보내고 차용증 한 장 달랑 써두면 그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이제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몰라서 혹은 습관처럼 하던 일이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